북한의 도발, 끝나지 않는 위기. 한반도는 대체 왜 항상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진짜 이유, 오늘 제가 슬라이드로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뉴스 나올 때마다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건가? 싶다가도 에이 뭐 늘 하던 거잖아. 그냥 겁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게 되잖아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보 피로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설마 진짜 무슨 일 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정해진 패턴처럼 말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그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거의 직전까지 갔었고요. 2003년에는 북한이 우린 폭탄 그 이상을 가졌다고 선언해서 전 세계를 아주 긴장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도 결국 이 거대한 위기 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위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서 문제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께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반도 분단의 시작에 관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공유해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비극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1945년 8월,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이라는 두 명의 미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련군이 더 내려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단 30분 만에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그냥 쫙 그어버립니다. 그 선이 바로 38선이에요. 이 결정 과정에 우리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내려진 이 결정이 결국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70년이 넘는 이 분단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38선은 우리 민족의 문화나 역사, 지리 같은 건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지도 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어진 선이었다는 겁니다. 한민족의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결정되어 버린 비극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럼 이 비극적인 분단은 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힘들이 어떻게 이 분단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이 좁은 땅에서 아주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중국은 바로 옆에 안정적인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러시아와 일본도 각자의 셈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체스판 위에서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정말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판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속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오래된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습니다. 바로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에게 북한은 그냥 이웃나라가 아니라 자국을 지키는 입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혼란이 생길 때마다 그게 곧바로 자기들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일종의 역사적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 분석의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도발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충격적이죠. 일부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겉으로는 모두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강대국들의 실제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지적입니다. 아니, 왜 강대국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분단 상황은 비록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현상 유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한반도 분단은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민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전략적 균형 상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외교 모델 뒤에 숨겨진 속임수, 또 동맹끼리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려는 비밀스러운 욕망까지. 오늘 바로 그 감춰져 있던 이야기,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뉴스에서 접했던 남북한 이야기가 정말 전부일까요? 글쎄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뀌실 겁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비밀의 실타래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소와 폭탄이 오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 숨막혔던 막후 경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실 모두가 일본 나고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강한 경제력에 외교력까지 갖춘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아직 강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미소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작전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지휘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미소와 환대를 무기로 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로비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방식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스코리아 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미소 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원됐고요. 표를 가진 IOC 위원들한테는 항공권, 숙박은 기본이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아주 호화로운 특별 환대까지 제공됐다고 합니다. 이 전략이 제3세계 위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짜릿한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남한이 외교적인 승리에 환호하고 있을 때 북한은 이 축제를 아예 무산시켜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 시점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범인인 김현희 공작원이 서울로 압송된 날은 바로 선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와, 모든 게 정말 각본처럼 딱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어떻게든 서울올림픽을 방해한다. 둘째, 남한 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확 키워서 선거에 개입한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급격하게 쏠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꼭 휴전선 너머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동맹국과의 관계가 더 살얼음판 같을 때도 있었죠.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의 만남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계속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니까 오히려 미국에 더 강력한 지지를 원했죠. 그러니까 두 정상은 애초에 타협이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마주 앉았던 셈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미국 외교관이 이 만남을 두고 정상회담이 아니라 전쟁터였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1시간 동안 혼자서 미군 철수가 왜 부당한지를 막 역설했고, 이건 듣던 카터 대통령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했던 정상회담이 그냥 단순한 외교 마찰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과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박 대통령의 국내 권력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이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아, 미국이 박정희에게 등을 돌렸구나 하는 이 신호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대통령을 제거해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식의 대담한 생각을 심어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자, 이제 한반도의 가장 폭발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핵무기 개발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한반도 핵 개발하면 당연히 북한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남한이었습니다. 1970년대예요. 당시 베트남이 패망하는 걸 지켜본 박정희 정권이 이제 미국의 방위 공약만 믿고 있을 순 없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극비리의 핵 개발을 추진했던 겁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뛰어든 건 그보다 20년은 더 지난 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남한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5%입니다. 1978년에 당시 보안사령관이 직접 증언한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이 핵 개발이 95% 완료됐다고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미국의 첩보망과 강력한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 한반도의 역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결국 남한의 핵 개발은 이렇게 좌절됐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개발 자금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돈줄에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파친코 산업입니다. 당시 친북단체인 조총련계가 꽉 잡고 있던 이 파친코 산업에서 흘러들어간 막대한 현금이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자금줄, 즉 돈줄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이 북한의 이 돈줄을 끊으려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오히려 자국 내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했다고 하죠. 자, 지금까지 미소작전부터 파탄 나버린 정상회담, 그리고 비밀스러운 핵 경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숨겨진 역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던 미국의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남긴 말인데요. 그는 전쟁이 다 끝난 뒤에야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와 카터가 혹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맥나마라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숨겨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역사들은 한때는 다 비밀에 붙여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고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